아이가 텐트럼이 심해서 고민인 부모님이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을 겁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능평가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기능평가라는 단어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바로 실천적 기능평가입니다. 텐트럼을 중재할 때 사용하는 기능평가와 실천적 기능평가가 무엇입니까? 기능평가, 실천적 기능평가. 말이 너무 어렵지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평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아이가 울고불고 떼를 쓰면 얘가 왜 저럴까? 버릇이 없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기능평가는 아이의 행동을 나쁜 버릇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한 소통의 수단으로 봅니다. 관심을 끌고 싶은 건지, 하기 싫은 걸 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을 원하는 건지, 그 마음을 관찰과 데이터로 찾아내는 것이 바로 기능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평가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교실이나 가정에서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혁신적인 방법이 바로 실천적 기능평가, 영어로는 PFA입니다. 그럼 실천적 기능평가, PFA란 무엇일까요? P는 프랙티컬의 약자로 실천적, 즉 아이를 울리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능평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텐트럼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기 위해 예전에는 기능평가를 했고 그 기능평가를 통해 부모님이 보기에 아이가 주로 어떨 때 문제 행동을 하는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항목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아이를 직접 관찰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PFA는 전문가가 가장 먼저 아이가 왜 텐트럼을 일으키는지, 어떨 때 행복해하는지 등을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의 기능평가는 주로 행동 전문가, 다시 말해 ABA 전문가들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천적 기능평가, 즉 PFA는 행동 분석 전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사소한 신호까지 알고 있는 부모님과 행동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진행합니다. 즉, 부모님과 전문가가 함께 아이의 텐트럼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PFA 방식은 최근에 도입되었습니다. PFA 방식은 최신 프로그램으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의 텐트럼을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긍정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개발된 행동 중재 프로그램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PFA 방식을 시행하는 전문센터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PFA의 가장 큰 장점이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라면 그곳이 집이든 학교든 치료실이든 아이의 텐트럼 중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의 문제행동 해결법은 점차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언젠가는 수월하게 아이의 문제행동을 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천적 기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천적 기능평가, PFA 방식은 아이의 문제행동이나 텐트럼을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긍정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라면 집이든 학교든 치료실이든 어디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천적 기능평가 PFA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실천적 기능평가, 즉 PFA 방식은 부모님과 심층적인 면담에서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행동 전문가가 시행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아이가 가장 행복한 상황을 만든 후에 시작하고 그 행복을 깨는, 즉 아이가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가 하기 싫어 소리를 지르는 민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행동 전문가는 부모님께 민수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 물어봅니다. 민수는 엄마가 칭찬해주고 공부도 안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가 언제 힘들어하는지도 물어봅니다. 엄마는 민수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가고 숙제를 시키고 관심을 주지 않을 때 가장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이제 PFA 방식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민수가 행복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민수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고 숙제도 시키지 않고 계속 칭찬만 해줍니다. 그러면 민수는 행복하고 편안하고 몰입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었을 때 전문가는 손뼉을 치며 자, 이제 장난감 그만하고 숙제하자 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민수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문제 행동을 합니다. 민수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전문가가 바로 알았어, 숙제하지 마, 다시 놀자 하고 다시 민수를 행복한 상황으로 되돌려줍니다. 처음에는 민수의 화가 가라앉지 않아 문제 행동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행복한 상황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심각한 텐트럼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서 민수에게 싫어하는 상황이 왔을 때 심각한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수의 텐트럼이 멈췄다면 다음에는 기능적 의사소통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 방식은 행동 전문가와 함께 선생님이나 부모님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PFA 방식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때 문제 행동을 할 때가 언제인지를 파악합니다. 파악했다면 PFA 방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행복한 상황에서 놀게 합니다. 잠시 후 이제 그만하자 라고 했을 때 아이가 화를 내고 문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즉시 요구사항을 멈추고 아이가 좋아하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아이가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당연히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PFA 방식은 하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저 문제 행동을 강화할 뿐이겠지요. 이후에 아이에게 적절한 기능적 의사소통을 가르치고 거절을 수용하는 방법을 꼭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심각한 문제 행동을 중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일반적인 문제 행동은 평소에 지시 따르기를 연습하고 일관적인 훈육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이가 진행자인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행할 때는 전문가와 함께 아이가 신뢰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PFA 방식은 아이가 행복한 상황이었다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가 다시 행복했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어서 어떤 전문가는 이런 과정을 한 달 넘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처음 PFA 방식을 시도할 때는 저 역시 아이가 과연 문제 행동을 멈추고 스스로 의사소통을 시작할까 고민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믿고 기다려준 결과 결국에는 아이가 스스로 해내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심각한 아이를 중재할 때는 부모님께 충분히 설명한 후에
PFA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텐트럼 중재의 효과적인 실천적 기능 평가. PFA 방식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실천적 기능 평가, 즉 PFA 방식을 시행한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텐트럼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인 PFA 방식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적 기능 평가, 즉 PFA 방식의 장점 첫 번째입니다. PFA 방식은 안전하게 텐트럼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PFA 방식은 아이가 행복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고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려는 아주 작은 신호만 보여도 바로 아이를 달래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텐트럼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시 쉽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문제 행동을 하더라도 바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PFA 방식은 정확합니다.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보호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아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PFA 방식은 아이에 관한 기능 평가가 끝나면 바로 아이에게 맞는 기술 기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 치료로 바로 연결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는 게 예전이랑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지? 하는 점이죠. 지금까지는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인지 어려운 과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원인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PFA 방식은 바로 이런 아이들의 마음에 주목했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이지요. 예를 들어 아이는 단순히 공부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어려운 공부도 하기 싫고 엄마가 나를 달래주면서 태블릿도 갖고 놀고 싶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아이는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문제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PFA 방식은 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일으키는 자해나 공격과 같은 위험한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가벼운 행동보다는 텐트럼처럼 해결이 어렵고 위험한 행동을 안전하게 중재하기 위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PFA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분석 전문가나 특수교사 등 전문가가 주도해서 해야 하지만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정보 없이는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천적 기능 평가 PFA를 부모님이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실천적 기능 평가 PFA 방식은 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일으키는 자해나 공격과 같은 위험한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가벼운 행동보다는 텐트럼처럼 해결이 어렵고 위험한 행동을 안전하게 중재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PFA 방식 시행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행동 전문가나 특수교사 등 전문가가 주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인 부모님이 가정에서 실행해야 한다면 꼭 지켜주셔야 할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작은 신호에도 반드시 멈춰주셔야 합니다. 실천적 기능평가, 즉 PFA 방식의 핵심은 아이가 폭발하기 전에 멈춰주시는 거예요. 문제 행동의 강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부모님 마음은 아이를 훈육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싫어하던 과제를 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소용없어질 수 있어요. 아이의 문제 행동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아이가 얼굴을 찌푸리거나 작게 투덜대는
아주 작은 신호라도 있으면 알았어, 더 놀아 라고 다시 행복한 상황으로 되돌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평가를 계속하고 아이와 신뢰를 계속 쌓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천적 기능평가, 즉 PFA 방식을 시작할 때는 항상 아이가 행복한 상황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지 않고 행복해할 때는 언제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문제행동이 아주 완전히 없는 상황에 올 때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행복한 상황이 중단되었을 때 아이가 문제행동이 위험한 단계까지 가지 않고 안전하게 평가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은 지금까지의 방식과 너무 달라서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왜 문제행동에 강화를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이에게 강화를 해주거나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난 네가 얼마나 이걸 하고 싶은지 잘 이해하고 있어 라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신뢰가 단단해졌을 때 그때 진행자가 아니야, 지금 안 돼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아이는 진행자를 믿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천적 기능평가, 즉 PFA 방식을 시행하면서 매번 가슴이 벅찰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와 저 사이에 단단한 신뢰가 뿌리 내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몸을 낮추고 알겠어, 더 놀아 라고 말하면 처음에는 아이가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동안 안 돼 라는 말만 듣던 아이가 자기가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말을 들어준다니 정말 그래도 되나 싶은 거죠. 때로는 아이가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문제행동을 좀 더 지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진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장난감만 뚫어지게 보던 아이가 어느 순간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와 눈을 마주치고 환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 저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됐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기능적 의사소통의 시작입니다. SBT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나요? 길고 긴 기능 분석, 실천적 기능 평가, 즉 PFA 방식을 끝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SBT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SBT란 무엇일까요? SBT란 기술 기반 훈련, 즉 스킬, 기술, 베이스드, 기반, 트레이닝, 훈련, 즉 문제행동을 멈춘 아이에게 의사소통 기술, 참을성, 정리 기술 등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럼 SBT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천적 기능평가, 즉 PFA 방식을 통해 문제행동을 멈춘 아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선생님, 부모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앞의 단계, 실천적 기능평가, 즉 PFA 방식을 마친 아이는 이제 더는 싫어하는 상황이 되어도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문제행동 대신 기능적 의사소통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은 아이에게 기능적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5단계입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가슴을 톡톡 두드리며 놀래! 라고 대신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 더 놀아! 하고 강화를 줍니다. 이것은 아이가 울지 않고 가슴만 쳐도 좋아하는 걸 주는구나 를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아이가 스스로 가슴을 두드리거나 말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좀 더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말하기를 가르칩니다. 아이가 이제 능숙하게 가슴을 두드리게 되었다면 다음에는 엄마 팔을 톡톡 치고 가슴을 두드리는 2가지 동작을 하게 하거나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더 놀고 싶어요 라고 아까보다 좀 더 예의 바르게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시 좋아하는 활동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이처럼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아이의 급한 불을 껐다면 다음은 아이의 욕구를 서서히 지연시키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 3단계에서는 아이로 하여금 거절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아이가 더 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번엔 아니 이제 그만하자 라고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아이가 실망하겠죠? 그때 바로 아이 손을 잡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네 라고 대답하도록 유도합니다. 아이가 엉겁결에 네 라고 하면 우와 엄마 말 잘 들었네 최고야 더 놀아 라며 다시 놀게 해줍니다. 아이는 자신이 거절을 당했고 네 라고 수긍했는데 더 큰 칭찬과 보상이 온다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지요. 이 과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면 아이는 안 돼 라는 말에도 더 이상 문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가 거절받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 아이가 자발적으로 네 라고 말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아이가 거절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다음 4단계에서는 강화물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이제 그만하자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하고 문제 행동도 하지 않고 거절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면 다음으로 이제 정리해 라는 말에 따라 강화물을 정리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 손을 잡고 빠르게 장난감 하나만 통에 집어넣고 우와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해주고 장난감을 다시 아이에게 돌려줍니다. 이러한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정리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강화물 정리까지 했는데도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끝냈다면 다음에는 자 이제 공부하러 가자 라고 하며 아이를 책상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책상 앞으로 왔다면 우와 진짜 잘했다 라고 적극 칭찬해주고 다시 제자리로 가서 놀게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고 책상 앞으로 이동한 것 그 자체를 칭찬해 줍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책상에 앉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서서히 쉬운 과제부터 차츰차츰 조금씩 어렵고 힘든 과제를 시간을 늘려가며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은 ABA 원리 중 스몰 스텝으로 진행하는 과제 분석과 동일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을 아주 작게 쪼개서 진행하는 방식이지요. 이렇게 과정 하나하나를 아주 작게 쪼개어 진행하면서 조금씩 아이의 마음을 얻게 된다면 아이는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웃으며 과제를 하고 의사소통을 배워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SBT 훈련은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켜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행복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 주세요. SBT의 핵심은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 보인다면 과감하게 멈추고 아이가 다시 편안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이가 즐거울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아주 작은 성공에 집중하세요. 과정을 시행하다 보면 진행이 너무 느려서 언제 아이를 가르치지 하는 조급한 마음에 억지로 과제를 시키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BT 훈련은 아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과제에 협력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아주 잘게 쪼갠 단계를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 아이의 자존감도 함께 자라납니다.